이번 시간에는 AI 기술 모두에게 공평한가? 라는 주제로 이 AI 기술을 공평함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과제를 할 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거나 공부를 하면서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할 때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료들을 요약하거나 글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 AI 기술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 질문 중 하나인데요. AI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기술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누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 AI 기술에 어떠한 차별이 담겨 있는지, 이러한 차별 혹은 격차는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AI 기반 학습 도구들이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비영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AI가 80개의 언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평가 기준이나 알고리즘은 여전히 영어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언어에 따른 차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한국어로 답변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 품질이나 정확도가 영어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영어권 학습자들에게 차별로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용자들은 프롬프트를 자연스럽게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랑 영어로 질문했을 때 답변의 질이 다르다라고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AI가 영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개발되었다는 것은 영어 사용자에게는 더욱 풍부한 정보와 세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훨씬 단순하거나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영어로 물어본다면 최근 논문, 구체적 통계, 정책 사례까지 인용하여 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 한국어로 하면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정도로 매우 일반적인 설명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AI를 학습에 활용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차이로 인해서 탐구의 깊이나 논리의 정교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과제를 하더라도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학생마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어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평가 시스템이 비영어권 학생들의 글쓰기나 논리 전개 방식을 불리하게 평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논리 구조라도 표현이 다를 경우 AI는 더 낮은 점수를 주거나 비논리적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 AI가 점점 더 많은 채점, 피드백, 평가 도구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가 시스템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언어적 편향이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학습 성과와 교육 평등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AI 도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 사는 고등학생 데보라의 이야기인데요. 데보라는 과제를 하기 위해 매일 쇼핑몰이나 도서관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보라가 살고 있는 위탁 가정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자료를 검색하지 않고 혹은 인터넷 없이 과제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과제를 할 때는 물론이고 과제 제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집에 인터넷이 없다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데보라는 사회복지단체인 더 스미스 패밀리가 운영하는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의 푸드코트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공공도서관을 찾아 문 닫기 전까지 과제를 해야 했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과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과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도 많았고, 과제의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데보라는 인터뷰를 통해 선택권이 없었다, 이게 나의 현실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데보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스미스 패밀리에 따르면 호주 청소년의 약 25%가 데보라와 같은 디지털 소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호주에서도 4명 중 1명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더 스미스 패밀리의 CEO는 국가 차원의 디바이스 은행 설립을 제안하면서 디지털 빈곤은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빈곤의 척도다. 디바이스와 인터넷이 없는 상태는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AI 같은 차세대 기술 활용 접근성조차 차단하는 장벽이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말이 디지털 격차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AI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학습의 결과, 나아가 기회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기술 활용이 자유로운 학생은 AI 기술을 활용해 과제 구조를 더 빠르게 짜고 발표 자료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은 같은 과제를 보다 훨씬 긴 시간에 그리고 더 제한된 정보로 수행해야만 하죠.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한 학생이 더 성실하고 더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출발선이 다르면 평가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격차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3가지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프라, 경제, 그리고 언어 문화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격차입니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전력이라는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절반 이상 지역이 여전히 안정적인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진국 안에서도 격차는 존재하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농촌이나 저소득 지역은 도시보다 인터넷의 속도가 현저히 낮고 공공 와이파이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빠른 5G 환경이 보편화되었지만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여전히 접속 불안정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AI를 통한 학습 참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터넷 환경뿐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 내에 여러 대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만일 가족이 4명인데 컴퓨터가 한 대뿐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모님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내 형제나 자매는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과제를 해야 하더라도 순서를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도 디지털 격차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AI 도구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 이러한 물리적 단절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격 근무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생길 수 있고, 노인들은 온라인 의료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가정의 인프라가 부족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실력을 쌓아가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만 잠깐 사용할 뿐 연습하거나 이것을 실제로 개인 학습에 활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디지털 격차가 장기적으로는 학습 성과의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터넷 환경을 갖추는 것, 디지털 디바이스를 구비하는 것에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생성형 AI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AI 도구들은 겉보기에는 무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챗GPT의 경우 고성능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약 2만 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월 2만 원의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 하나면 충분할까요? 필요에 따라서 에세이 첨삭 도구, 문법 검사 도구, 콘텐츠 요약 도구, 또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도구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유료이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독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다 합쳤을 때 학생 한 명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소득이 높은 학생들은 다양한 유료 기능을 이용하여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무료 버전에 머무르게 되고 그마저도 광고나 기능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학습 경험의 질적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OECD의 보고서 등을 통해서 디지털 학습 도구의 사용 빈도와 고차원적 기술 활용 역량이 가구의 소득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평가자가 결과물 뒤에 어떠한 기술적 격차가 있었는지까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의 완성도만으로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처럼 결과물로 평가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도구 활용의 능력의 차이가 곧 학점의 차이로 그리고 차별적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문제입니다. AI는 언어에 민감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사고의 틀, 문화의 맥락이 담긴 구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학생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AI는 대부분 마인드풀니스, 명상, 상담과 같이 서구 중심의 심리학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의 스트레스는 입시 경쟁, 가족의 기대, 사회적 압박 등 다른 맥락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지만 AI는 이러한 맥락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AI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우리 문화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유용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답의 문제가 아니라 AI가 제시하는 지식의 방향이 특정 문화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지식의 편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편향은 학습자에게 두 가지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속한 문화가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를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AI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맞는 것일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인프라, 경제, 언어 문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비영어권의 농촌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학생을 생각해 봅시다. 그 학생은 느린 인터넷, 제한된 기기, 그리고 영어 중심의 AI 환경이라는 삼중 장벽 속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I 기반으로의 학습 혁신이 이루어질수록 이 학생은 오히려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이 학생에게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격차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간의 격차입니다. 같은 교실 안에서도 AI 활용 능력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기후변화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설명해줘 라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질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은 기후변화가 뭐야? 라고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AI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 학생에게 훨씬 더 정교한 답을 줍니다. 결국 이 두 학생의 학습 결과물은 큰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누적됩니다. 교수자는 이러한 격차를 단순히 능력의 차이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프롬프트 리터러시,
즉,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의 차이, 이 AI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조절 능력, 즉 메타인지적 학습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수자 간의 격차입니다. AI가 수업에 들어오면서 교수자들 사이에서도 태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교수자는 AI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통합하여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AI에게 요약을 시키되 그 요약의 오류를 직접 찾아보자 라는 식의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죠. 반면에 어떤 교수자들은 AI의 사용은 부정행위다 라고 못 박아 금지하기도 합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교육제도 안에서도 강의마다, 교수마다 규칙이 제각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 지침과 연수가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AI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수업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라고 권장을 받고 또 다른 과목에서는 AI를 사용하면 0점 처리를 하겠다 라는 지시를 받는 것이죠. 학생 입장에서는 어디에 맞춰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I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이 어떠한 사고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와 학생 간의 인식 격차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AI가 자연스러운 학습 도구로 인식됩니다. 모르는 것을 쉽게 물어볼 수 있고, 자료도 찾을 수 있고, 이 AI를 활용해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들에서 AI의 사용은 부정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학생들은 AI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몰래 사용하게 됩니다.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AI의 흔적을 지우거나 AI가 작성해준 문장을 자신의 말투로 바꾸는 방식으로 감춥니다. 이것을 학생의 잘못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보다는 학교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될 경우 결국 학생과 교수 사이의 신뢰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AI를 사용했던 사실을 숨겨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으니 더욱 잘 감시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교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AI 활용의 투명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과제를 작성할 때 AI 사용 내역 항목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어떤 질문에 AI를 사용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중 어떤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수정했는지를 간단히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AI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을 하도록 훈련하는 교육적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과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사고 과정, 선택, 피드백 활용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생들과 교수자가 함께 논의하여 어디까지를 학습 보조로 허용하고 어디부터 표절로 볼 것인지 함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AI 시대의 윤리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공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AI 교육의 시발점은 디바이스를 갖추는 것입니다. 디바이스 없이 AI 교육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컴퓨터를 보급하는 수준을 넘어 이런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장애 학생 등과 같이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학습 공간에 와이파이를 갖추고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디바이스를 대여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평등을 위한 인프라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AI 활용 역량 교육의 체계화입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령어를 잘 입력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고 AI가 제시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혼자 스스로 익히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리터러시 과목을 통해 학생이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과목 안에서는 AI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헌조사, 데이터 정리, 가설 검증 과정에 AI를 도입하되 그 한계와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유연화입니다. AI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AI 금지 조항이 아닌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도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작성한 초안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에는 감점이지만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자신의 분석과 수정 과정을 기록한 경우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AI를 사용했는가의 여부보다는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기술 개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AI의 개발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교사,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려면 현장의 언어, 교과서의 맥락, 그리고 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참여형 데이터셋 구축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맥락에 맞는 예시와 설명을 AI에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교육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AI는 분명 인간의 학습과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힘과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AI를 다루는 능력,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배경이 다르면 그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해야 하는 진짜 질문은 AI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입니다. 교육이 해야 할 일은 학생 모두가 기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